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국군이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를 사용해 인도군을 물리쳤다는 중국 학자의 주장에 인도 측이 가짜 뉴스라고 반발했다. 인도군 고위 관계자는 18일 현지 일간지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마이크로웨이브 무기 사용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의 주장은 국경 분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심리전의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군이 8월 말 반공호 남쪽 지역을 우리 군에게 빼앗겼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앞서 지난 11일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인 진찰룽 교수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강좌에서 중국이 인도와 대치 중인 국경 분쟁지에서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15분 만에 인도군 전부 토했다. 총 안 쓰고도 이긴 중비밀 병기.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서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를 사용했다고 홍콩 명보와 중화권 인터넷 매체 더웨이 등이 16일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인 진찰룽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일제히 보도했다. 진찰룽 교수는 지난 11일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강좌에서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 대치 국면에서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를 사용한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중국 정부 소식에 밝은 진 교수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 8월 29일 약 1,500여 명의 티베트 특수부대를 동원해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판공호 남쪽 언덕의 두 고지를 기습적으로 점령했다. 인도군이 차지한 고지는 전략적인 요충지로 이로 인해 판공호에 있는 중국군이 둘로 나뉘게 됐다. 이에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격분했고 서부 전구의 탈환을 지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총을 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중국군이 아이디어를 짜낸 끝에 마이크로웨이브 무기 사용을 결정했다고 한다. 진 교수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인도군이 점령한 선의 고지 아래에서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를 사용했다. 진 교수는 산 아래에서 극초단파를 발사하자 산 정상이 마치 전자레인지처럼 됐다며 고지에 있던 인도군이 불과 15분 만에 전부 구토하며 제대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가 돼 결국엔 퇴각했고 중국군이 고지 탈환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중국군이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를 정확하게 언제 사용했는지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명보는 지난 10월 초 한 인도 매체가 인도군이 마이크로웨이브 무기 공격을 받은 것 같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는 주파수 무기 또는 전자펄스 무기로도 불리며 고용량의 전자파 방사를 통해 전자 설비를 파괴하거나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다. 미국은 마이크로웨이브 무기 개발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다. 강력한 극초단파 발사로 지상의 미사일 지휘 통제 장치를 파괴하거나 미사일 자체의 회로를 파괴할 수도 있고 최근엔 드론을 이용한 공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웨이는 중국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 마이크로웨이브 무기 개발과 관련한 학술 논문이 발표돼 주목을 끌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이미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로 항공기 등과 같은 목표를 파괴하는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4년엔 한 미국 매체가 미 해군 전쟁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순양함 등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일부 아세안 국가와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를 이용해 이들 국가의 어민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폭격기도 등장했다. 중국, 인도 200m 근접 대치 중 저는 최고죠.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국경에서 충돌 중인 인도와 중국군이 최전방서 근접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라다크 지역 가란 계곡에서의 유혈 충돌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온 후 두 나라는 국경에 스텔스 전투기와 탱크, 장갑차 등 병력을 늘려왔다. 10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티베트 지역에 폭격기를 3대 이상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해방군 중부 전구 사령부 공식 SNS에는 티베트 자치구 지역으로 추정되는 비행장의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 속에는 최소 3대의 훈유 폭격기와 윈-20 수송기 1대가 등장한다. SCMP는 H-6 폭격기의 전투 범위가 2500km에 달하고 공대지 순항미사일 또는 대함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웨이보에 첨부된 사진 설명에는 고원의 병력이 주둔했다고 적혀 있었다. 고원은 일반적으로 티베트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SCMP는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 젠-25 국경과 가장 가까운 공군 기지에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인도군은 최근 국경 인근에 T-90 탱크를 투입하고 미그-29 전투기, 공격 헬기 아파치 등을 배치했다.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현재 판공호 남측에 약 3,000명의 인도군이 배치돼 있다. 인도도 지난 6월 가란 기곡 충돌 이후 국경지대 병력을 증파해왔는데 지난 7월에는 프랑스에서 들여온 라파엘 전투기 5대를 모두 중국 국경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전방 대치 송양국 외무장관 회담. 현재 양측 군 사이의 거리는 200m 정도라고 한다. 9일 로이터 통신은 인도 당국자를 인용해 히말라야 판공호 남쪽 인근 고지대례장 라산길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대치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긴장 상태는 최고조라는 게 또 다른 인도 당국자의 설명이다. 전략 자산을 국경에 집중시키고 근접한 거리에서 대치 중인 가운데 10일 양국 외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SCMP에 따르면 국경 분쟁 전문가들은 45년 만에 총기까지 꺼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긴장을 완화하는 결론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판공호 남쪽 언덕 놓고 싸우다 총기 꺼내. 13억 인구와 핵무장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나라는 1962년 전쟁 이후 국경에서 충돌은 이어졌지만 국경에서 총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협약하는 등 긴장의 수위를 조절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 가란 기곡에서 몽둥이 등을 동원한 몸싸움이 벌어져 인도군 2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경의 병력을 증강하는 등 긴장이 고조됐다. SCMP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인도는 판공호 남쪽 언덕에서 망명한 티베트인으로 구성한 특수변경 부대를 동원해 중국 인민해방군을 밀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판공호 남부 언덕을 놓고 충돌을 빚던 양국군은 급기야 지난 7일 총기 사용 금지 협약을 깼다. 서로 상대 군이 시질 통제선을 넘어왔고 위협 사격을 먼저 했다고 주장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중국 드론으로 음식 보급 훈련까지 쉽지 않는 인도와 국경 분쟁.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단 복제하지 마세요. 중국이 인도와 국경 분쟁 중인 서부 고원지대에서 무인기를 이용해 식량을 보급하는 훈련을 했다. 11일 중국 CCTV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 군군은 최근 해발 4,500m 고원지대에서 전방에 음식을 보급했다. 이번 훈련은 차량으로 보급하는 게 막혔을 경우를 가정해 진행했다. 병참 부대는 무인기로 간편식, 식수, 의료 물품 등을 옮겨 실어 공중에서 보급품을 전달했다. 벌떼 공중 투하. 음식 배달 훈련으로 불린 이번 훈련을 통해 중국은 육상과 공중을 함께 활용하는 입체적인 보급 능력을 과시했다. 아울러 중국이 인도와의 군사적인 충돌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렸다. 한편 인도는 10일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국경 지역에 전투기도 공식 배치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일본 반응, 일본 완강한 태도에 한국이 현재 외통수에 걸렸다는 상황, 일본 언론, 초조한 문 대통령, 들이대는 한국, 빼는 일본, 문희상 의장, 한국 복귀 후 제안서 수정 예정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목처럼 실제 일본 사이트 댓글, 후지TV 등에서 보도한 내용들로 제가 썸네일을 종합한 것인데 일본이 한국 측의 제안을 조롱조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결국 일본이 또 완강한 태도로 나오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제안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일본이 역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좀 더 알아보시죠. 방일 중인 우리나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한 1+1 플러스 국민성금 알파 이 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6일 결국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아주 완강한 태도를 보이며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약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우리나라가 이걸 일본 측이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측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실제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 문의장의 제안과 관련해 NHK에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말해온 것처럼 일본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이 1+1 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안은 일본 정부가 이미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1+1+2 알파 방안이 거론되어 왔는데요. 실제 문의장의 제안은 한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알파로 하자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일본 측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이 한국 기업과 양국 국민도 참여한다는 명분을 주며 태도 변화를 이끌려는 고육지책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다소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판결 이후 벌어진 논란이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리고 한국의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종료 선언 등 정부 간 갈등에 이어 일본 여행 급감 등 국민 감정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을 서둘러 타개해야 한다는 양국의 판단으로도 보이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측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내놓은 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1+1+ 알파 이 방안이 한일 양국에서 과연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을 방문 중 문의장은 이날 도쿄 와스다대에서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 문재인 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한국 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기부로 기금을 마련해 징용 피해자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한 상황인데, 즉 일본 측도 일본의 주장을 절대 굽힐 수 없다는 것이며 일본 기업과 관련되어서는 한 푼도 돈을 낼 의향이 없다는 뜻이죠. 특히 한국 측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으로 평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전혀 주장을 굽히지 않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NHK는 이 문의장의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일본 정부와 여당 자민당 내에서 많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일본 측의 간을 본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 때문에 눈치를 보고 일본 측에게 제안을 한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 문의장은 일본 측 의견을 참고해서 또 우리나라로 귀국 후에 양 국가 간 이 강제징용 보상 법안과 관련한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돈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면 양국이 그건 일본 기업의 징용의 책임이 전부 다 있는 것은 아니라는 모양새가 된다는 의견이 현재 한국 내에서도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 문의장의 제안을 완강하게 거부하자마자 일본에 바로 사설이 하나 또 떴습니다. 바로 지소미아와 관련된 사설인데요. 현재 미국의 스튜렐 차관보가 우리나라에 와 있고 오늘 우리나라 외교부 강경화 장관과 만나 지소미아 및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하는데, 특히 현재 미국 측에서 지소미아와 관련된 압박을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넣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의장의 제안을 반대하면서 그 패를 다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넘긴 것이죠. 실제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의 22일 자정 종료를 앞두고 한일 간 대화를 촉구하는 일본 신문의 사설이 6일 잇따라 나왔습니다.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일본 측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기존 방침에서 변화가 없다며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언론들은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지만 결국 얘기하는 것은 그 공은 한국에 있다는 식의 자세로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주장을 펴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극우 언론인 산케이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안 및 회담 제의에 대해 화해 포지에 속지 마라 등의 선동을 또 하고 있고, 요미우리에서도 통일조선 핵보유 않게 손 써야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아주 자극적인 멘트들로 일본 내부를 선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사실 우리나라 여론도 현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더불어서 하나의 카드로
내놓은 것이 지소미아 종료라는 카드인데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이 카드를 접고 이번 강제징용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먼저 제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특히 제안을 일본 측에게 거부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은 이 상황을 역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가장 현명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 단독 관계가 아닌 현재 천주국인 미국까지 끼어있어 우리나라가 펼쳐온 정책이 쉽게 먹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서 앞으로 정부 관계자들의 대일본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좀 더 지켜보고 전해드릴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조금 어려운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다면 이번엔 아주 즐거운 소식입니다. 바로 베트남에서의 박항서 감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불리는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계속 이끌게 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DJ 매니지먼트는 5일 박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과 재계약했다고 밝혔는데요. 박항서 감독은 지금과 같이 베트남 성인 축구 대표팀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지만 두 대표팀의 소집 시기가 겹칠 경우 박 감독이 코칭 스태프를 구성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좀 더 박항서 감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베트남 축구팀을 이끌기에 적절해진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역대 감독 가운데 최고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호아야인 베트남 축구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박 감독이 재계약하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연봉을 인상하고 이전에 없었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박 감독의 현재 연봉은 세후 24만 달러, 한화 약 2억 8천만 원입니다. 실제 베트남 내에서는 이 박항서 감독의 연봉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적다며 박항서 감독이 이룬 역사를 보았을 때 연봉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특히 박 감독의 지휘 아래 베트남 축구는 지난해 아시아 축구 연맹 U23 이 챔피언십 준우승을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4강 신화와 10년 만에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 우승을 달성하는 등 영거푸 역사를 다시 썼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1월 있었던 아시안컵에서는 12년 만에 8강에 진출했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도 지난 9월 태국과 비긴 뒤 지난달 10일과 15일 각각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꺾었습니다. 실제 이번 재계약을 통해 박항서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다져진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축하드리고 베트남에서 별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베트남 내에서의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박항서 감독님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및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베트남과 많은 좋은 교류가 있길 바라며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군의 첫 전용통신 위성 아나시스 2호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카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됐다. 방위 사업청은 21일 오전 0시 미국 케이프 카네버럴 공군기지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고 밝혔다. 아나시스 2호는 발사 약 32분 후 고도 약 630km 지점에서 팔콘-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고 이어 약 18분 뒤에는 프랑스 툴루즈 위성 관제센터와 첫 교신을 시도해 오전 7시 8분 첫 교신에 성공했다. 아나시스 2호는 발사 후 안테나 및 태양 전지판 전개를 통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력 공급 및 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약 2주간의 중간 궤도 변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고도 36,000km의 정지 궤도에 위치하게 된다. 정지 궤도 안착 후에는 약 1개월간 위성의 성능과 운용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지난 2014년 사업에 착수하여 약 7년간의 수많은 노력 끝에 아나시스 2호 위성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군은 기존의 민군 공용통신 위성으로 활용되었던 무궁화 5호 위성을 대체할 최초 군독자 통신 위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군 위성 체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첨단 기술의 각 축장인 우주에서도 본격적으로 역량을 갖추어 나가며 앞으로 새로운 전장인 우주 공간에서 감시 정찰, 조기 경보 위성 등 우주 국방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아나시스 2회 성공적인 발사로 인해 한국군은 정보 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세계 10번째로 전용 군사위성을 확보한 국가가 되었다. 아나시스 2호는 한국군이 F-35E 스텔스 전투기 도입하면서 록히드 마틴사와 맺은 절충 교역의 형식으로 제공된 것이다. 록히드 마틴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에어버스가 유로스타 23000 위성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으로 F-35E 스텔스 전투기 대신 수직 이착륙 기능이 탑재된 F-35B 기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21년부터 5년간 약 4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FX 2차 사업의 전투기 기종으로 F-35B가 고려되고 있다. 이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따라 함재기용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군안 밖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14년 확정된 FX 1차 사업 계획에 따라 약 7조 원의 예산을 들여 F-35E 40대를 2021년까지 우선 전력화할 방침이다. F-35B는 F-35E와 달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리프트핀이 달려있어 경항모에 적합하다. 가격도 대당 보통 1,000억 원인 F-35E보다 30%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둘 다 같은 계열의 스텔스 전투기이지만 부품 대부분이 달라 사실상 새로운 기종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경항모를 2033년 진수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뒤 FX 2차 사업에 F-35B 기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군은 당시 F-35E 20대를 구매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에 F-35B로 기종을 변경할 경우 전투기 도입이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현재 공군력은 F-4, F-5 등 기존 전투기가 노후화돼 전력 대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FX 1차 사업과 다른 기종을 도입하려면 작전 요구 성능 등을 새로 검토해야 해서 전투기 도입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며 기종을 변경하지 말고 경항모용 함재기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파악해 나중에 추가로 도입하는 게 낫다고 했다. 수직 이착륙 기능이 탑재된 F-35B는 F-35E에 비해 연료나 미사일 등 무장 탑재량이 적어 전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 전문가는 이전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전투기 사업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건 새 전투기를 도입했다는 현 정부의 지적 쌓기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화리 펜스가 국산 장갑차와 자주포 기술을 결합해 개발한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 2조 원 규모의 호주 보병전투 장갑차 사업의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다. 한화리 펜스는 지난 24일 출고한 보병전투 장갑차 레드백 시제품 2대가 호주 육군의 최종 시험 평가 단계인 RMA 이행을 위해 오는 28일 핀테강에서 선적돼 호주 멜버른항으로 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제품 납품은 호주 육군의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인 랜드 400 페이스 3을 따내려는 작업이다. 레드빅은 이 사업의 최종 2개 후보 장비 중 하나로 선정돼 호주 방위사업청과 450억 원 규모의 RMA 계약을 체결했다. RMA 계약은 최종 우선 협상자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현지에서 각종 성능 시험 평가와 운용자 평가 등을 통해 후보 장비들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다. 레드백 장갑차는 한국군의 실전 배치에 성능이 검증된 K-21 보병전투 장갑차 개발 기술의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을 더해 방호력과機動성을 강화한 궤도 장갑차다. 반능동식 유기압식 현수 장치를 도입해 자체 중량을 줄이면서도 특수 방호 설계로 지뢰와 총탄 공격에 대비한 방호 능력을 강화했다. 또 호주와 이스라엘 기술을 접목한 30mm 포탑과 대전차 미사일 등이 탑재됐다. 한화리 펜스 관계자는 이번 출정식은 특히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차량의 설계와 제작, 검증 등을 차질 없이 기한 내에 완료해 대한민국 최대 방산 수출 프로젝트의 대장정을 떠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지난 24일 한화디펜스 창원이 사업장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이성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레드백 개발 참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한국은 과거 말레이시아 등에 소규모로 장갑차를 수출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에 수주전에서 최종 승리하면 선진국에 대규모로 납품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현지 시험 평가는 오는 11월부터 약 10개월간 호주 육군 주관으로 차량 성능과 항모 능력 테스트, 운용자 교육 및 평가 등이 진행된다. 2022년 최종 후보 기종이 선정될 예정이다. 출정식에 참석한 이성수 대표이사는 세계적인 방산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차세대 장갑차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상무기 체계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을 결집해 시험평가에서 장비 우수수성을